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가 말씀을 나눈 게 그 오시아닉 파워와 컨티넨탈 파워의 충돌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서 마지막에 나온 대로 실제로 그 로만 엠파이어 부활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 로만 엠파이어 최근의 부활 시도는 나폴레옹이 1812년에 유럽의 모든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쳐들어갔죠. 그 다음에 1941년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바로사 나치가 쳐들어갔습니다. 왜 쳐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다 나폴레옹이나 나치나 다 서구 유럽을 다 점유해갖고 황제의 위치를 갖고 획득했고 부족할 것이 없는데 왜 꼭 러시아에 쳐들어가야 했을까? 그래서 물론 두 번에 다 동장군에게 실패를 당했습니다. 가서 다 모스크바까지 쳐들어갔어요. 성공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9월이 되면은 무시무시한 이 겨울이 러시아에 오죠. 근데 다 알고 있는데 왜 실패했을까? 그리고 왜 들어갔을까? 그거는요,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하나님이 레슨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에 나타나셨을 때 너희는 바벨탑을 지어서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편만하게 충만하라고 말씀했는데 모여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바벨탑의 또 연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건설하여서 주님께 도전하겠다는 거거든요. 가장 최고의 인간 제국을 다시 한번 로마 제3 로마 제국의 부활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3 로마 제국의 부활이 미미송만의 그 컨젝처 그 예상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리스 존슨이 작년에 수상직을 그만두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로마 제국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볼 때다. 그리고 토니 블레어 수상이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부활할 때다. 즉 그들은 무엇을 믿느냐면요. 유제닉스, 즉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민족은 대영 제국의 민족이다. 대영 제국이 어떤 민족이냐 하면은 모든 것의 natural selection, 즉 우성의 원리에 의해서 선택된 민족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로마 제국을 건설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잔재인 스페니시 엠파이어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더치 엠파이어, 그다음에 그것을 또 지속시키기 위해서 홀리 로만 엠파이어, 신성 로마 제국이 일어났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나폴레옹의 실패로 이제 그것이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독일에 넘어갔죠. 독일에서는 또 한 번 시도를 했어요. 왜? 교황 제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그 서구 유럽의 그 찬란한 문화, 그 위대한 대영 제국의 문화를 이어나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누구를 접수해야 되느냐? 즉 교황 제도에 반대하는 페이퍼시에 반대하는 러시아를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 즉 우리가 말하는 우리 말하는 그 유럽 헤제모니는 사실은 인구가 좀 부족해요. 자원이 부족해요. 근데 동부 유럽, 즉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옛 소비에트, 공산주의가 없을 때는 다 러시아였죠. 러시아 제국이었죠. 그것은 자원이 풍부합니다. 수산자원, 농산자원, 축산자원, 지하자원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자원이 풍부한 그곳이죠. 그것을 접수를 해야지만 로마 제국이 자원과 자기네가 갖고 있는 서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모든 테크놀로지와 지식을 합병해서 새로운 로마 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 로마 제국을 만들기 위한 시도는 계속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나폴레옹이어서 1812년 비참하게 실패해서 많은 군인들이 다 얼어 죽었습니다. 근데 또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킨 후에 바바로사를 통해서 이미 스탈린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은 후에 스닉 어택을 시작했죠. 나치가 1941년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1917년에 공산화가 됐지만 공산화에서
1991년에 스스로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유를 선택하면서 지금은 가장 만만한 세력으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 GDP가 전 세계 12위고요. 그 다음에 미사일은 원자 그 누클레어 캐퍼빌리티는 약 5,200대로 알고 있어요. 그걸 갖고 있고 미국보다 한 100대나 200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확실하게 예비된 나라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크라이나를 빼놓고는요, 러시아는 남을 침략한 적이 없어요. 방어의 나라예요. 대륙 세력은 주로 방어의 나라입니다. 해양 세력은 다 침략의 나라예요. 그래서 지난 500년 동안 스페니쉬,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더치, 그런 모든 나라, 포르투기스,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를 점유했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의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스페니쉬인 것입니다. 남미, 북미도 사실은 스페니쉬가 먼저 왔어요. 골드러시에서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왔는데 금이 없어서 다 고국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스페니쉬 엠파이어의 영광을 이어받은 영국 제국이 지금 세계를 통일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유엔이 생기면서 각 나라가 나눠지고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러시아인 것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슬라브족인데 같은 사람으로서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냐? 다른 점은 뭐냐면 서구 유럽 웨스턴 헤제모니는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페이퍼시, 즉 로만 캐톨릭 처치로 중심으로 모여진 곳이고, 그 다음에 슬라브족, 동부 유럽은 뭡니까? 그것이 아닌 바로 그 오소닥스는 제가 러시아에도 교회를 여러 개를 개척을 해봤지만요, 사실 그렇게 종교심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어쨌든 간에 그 페이퍼시를 믿지 않습니다. 교황제도를 믿거나 그 다음에 고해 성서를 믿거나 그 다음에 연옥을 믿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구 유럽하고 합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합표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합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저는 이것을 로마 제국의 다니엘서의 두 다리로 해석하고 있는데 다른 분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대단한 러시아의 또 다른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요, 모든 보물이 북극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을 다 관리하고 있다는 엄청난 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컨택트가 된다. 그래서 가장 큰 대륙을 가진 나라이다. 즉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할 수 있는 대륙이죠. 대단한 나라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여기에 모든 농산 자원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풍부해요. 농사를 하면 다 잘 됩니다. 밀도 잘 되고 쌀도 잘 되고. 저희가 이제 저희 선교로 쌀을 농사를 해봤는데 쌀도 너무 잘 돼요. 쌀이 꼭 밀처럼 됩니다. 물을 조금만 넣어도 바람이 많은 것을 견뎌서 벌레가 없어요. 발이 뼈가 얼마나 싱싱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분들은 쌀을 별로 먹지 않아요. 쌀이 흔해서 남아돌아 가는 것이 바로 러시아인 것입니다. 밀도 너무 잘 돼요. 황야가 너무너무 넓어 끝도 없어. 이런 곳에 너무 농사가 잘 됩니다. 또 해산물을 이제 먹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이 유로피안 문화이기 때문에 해산물을 즐겨하지 않고 주로 소나 돼지를 먹습니다. 주로 소고기를 먹고 돼지는 기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여러 번 박물관에 가봤는데 해산물의 종류가 뭘 다 먹지는 않겠지만 약 450가지가 진열되는 것을 박물관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 450가지를 제가 보면서 야, 여기 가서 어묵 장사해도 되겠네라고 제가 느꼈는데, 어쨌든 간 엄청난 수산자원, 그리고 엄청난 그다음에 농산물, 근데 거기다 더 플러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치아 자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앞으로 우라늄, 히토리로부터 생각한 모든 광물이 아주 풍부해서 광석에 관한, 특히 태양 빛에 관한 과학이 지극히 발달한 것이 러시아인 것입니다. 러시아는 또 굉장히 문화적이에요. 문화로는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냐? 서구랑 가깝기 때문에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은 사실 서구 문화와 동구 문화가 섞인 곳이고 한국하고도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근한 나라인 것은 사실은 연해주가 우리나라 땅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들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에셋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쉐어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결정적인 에셋은 니콜라이 그 2세가 그가 공산주의 혁명에서 1917년 제거당하기 전에 1916년까지 완성한
Trans-Siberia Rail, 즉 TSR이라고 하죠. 그것이 지금 이제 보신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TSR이 왜 중요하냐면요. 현재로서는 그때는 원웨이였어요. 그때 만들 적에는 테크놀로지가 발전되지 않아서 지금부터 100년 전 일이죠. 지금은 투웨이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로 만든 기차가 고속열차가 간다면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17시간이면 갈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곳에 자원이 많죠? 자원이 수산자원, 농산자원, 해산물, 광산물까지 다 있어요. 지하자원, 먹거리 충분합니다. 근데 그 운송까지 있어요. 로지스틱까지 확보했어요. 그들이 확보하고 있는 레닌그라드 바로 앞에 있는 세인 피터스버그 바로 앞에 있는 한국, 그 다음에 발틱이라고 말씀드렸죠. 발칸,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블라디보스토크 밑에 있는 나진항을 통해서 그들이 만약에 배를 댈 수만 있다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생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1991년 공산주의에서 해방돼서 지금까지는 많은 절차를 겪어왔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세계은행에 빚을 지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빚이 없어요. 두 번째는 자원이 너무 많아요. 세 번째는 트랜스컨티넨탈 철도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동부에서 오늘 생산한 것을 서부로 내일 아침까지 운송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트랜스사이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밑으로 가게 되면 전 유럽, 동부 유럽, 아시아권을 순식간에 확보할 수 있어요. 24시간 시간 안에. 즉 배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운송비가 엄청나게 절약되죠. 저는 1980년서부터 87년까지 운송업을 했어요. 그 NYK라는 일본 회사, 니폰 유산게이사하고 메슨라인에서 제가 트랜스포테이션을 담당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트랜스포테이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은 생산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운송이 안 되면 로지스틱스가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로지스틱스를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물건이 데미지가 나지 않게 시간에 맞춰서 운송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인 것입니다. 근데 이 트랜스사이베리아는 지금 한쪽 블라디보스톡 바로 밑에 그 낮은 선봉이 있죠. 그래서 낮은 선봉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까지 17시간에 왕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인 트랜스사이베리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사이베리아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를 석권하는 것은 서구 유럽의 굉장한 중요한 관점이 아닐 수가 없죠. 종교가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종교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베이직 도그마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충돌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충돌을 했는데 물론 1917년에도 충돌을 했죠. 그러고 나서 1945년까지는 사실은 그들은 우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공산주의였던 1917년에서 1945년까지 왜 우방이었을까를 여러분 꼭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을 받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서구는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데 어떻게 공산주의랑 유엔에 가입시키고 한편이 됐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1945년까지 러시아는 서방의 우방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부터 원수가 됐냐? 사실은 1953년 한국전쟁, 6.25 전쟁 남침으로부터 원수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한국과 이 컨티넨탈 파워와 오시애닉 파워의 연관성은 지극히 연관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오시애닉 파워는 지금 현재 서구 유럽, 그 다음에 컨티넨탈 파워는 지금 누구죠? 러시아.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기름과 가스 공급선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에 누가 합류했죠? 중국이 합류했습니다. 그럼 중국은 뭐를 갖고 있어요? 인구를 갖고 있어요.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인디아가 조인했어요. 그리고 누가? 사우스 아프리카, 그리고 브라질,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조인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조인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은 동구 유럽권, 즉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컨티넨탈 파워가 역사상 처음으로 두 다리가 똑바로 섰다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난 500년간은 모두가 서구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영국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죠. 왜? 전 세계가 영국의 식민지니까.
전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많은 제국은 어디냐면 사실은 바티칸입니다. 바티칸이 세계 영토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영국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영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영국은 아직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대학교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좌식 생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테이블 매너, 양식, 그 다음에 영어, 법률, 이건 전부 다 독일, 유럽, 그들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프로토콜이에요. 우리가 그 프로토콜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퍼스트 클래스, 가장 높은 클래스로, 그 다음에 명품의 나라, 또 명품을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한국은 1900 우리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등극한 1960년도 새마을운동까지 세계에서 GDP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였죠. 1년 수입이 60불 미만이라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탑 10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탑 10으로 올라간 것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지만은 거기에 우리의 장점과 약점을 아는 또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러시아에 조인한 나라가 지금 중국과 인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인구는 지금 330 million 그러면은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6천만 명이니까 6천만 명의 5배 정도 됩니다. 그 미국의 인구는. 근데 전 세계에는 8 billion이죠. 그래서 8 billion 중에서 인도와 그 다음에 중국의 인구가 약 3.5 billion. 그래서 거의 35% 40%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까지 합치면 현재 러시아 합친 나라가 전 세계 인구의 70%를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러시아의 석유의 가스, 그 다음에 중국의 히토류, 그리고 그들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그룹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구의 헤제머니는 단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구가 적어요. 언어가 달라요. 근데 문화권의 구심점은 무엇입니까? 종교 하나예요. 로만 카톨릭 처치예요. 그들은 뭐냐면 자원 부족이기 때문에 자원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특히 가스가 필요해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해요. 근데 사우디 돌아섰어요. 그래서 그들이 약간 모든 것을 만들어 온 조직, 그리고 은행 시스템에 의해서 전 세계가 움직였는데, 이번에, 브릭스라고 하시죠. 브릭스 네이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유로피안 화폐, 그리고 US 달러를 쓰지 않겠다. 그래서 중국 위안화를 쓰겠다. 아마 그것은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이제 경제가 확보가 되면은요, 이제는 헤제모니가 필수적으로 두 개로 갈릴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에 한반도가 중간에 꼈다는 것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죠.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죽이는 일에 전 세계 동참하는 이 수많은 피 얼룩진 역사와 한국과의 연관성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는 70년 이래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그 70일에가 언제 마지막이 됩니까? 이제 조금 이따 그림에 보시겠지만 마지막 롬파의 두 다리에 10발가락이 진흙하고 섞여서 지금 이제 그 말은 뭡니까? 강하기도 하면서 약하게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각축을 벌일 때, 그래서 한쪽이 좋다 나빠 떠나서 그들이 각축을 벌일 때 사람이 깎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들을 다 부십니다. 그래서 금의 나라 바빌론, 은의 나라 페르시아, 그 다음에 동의 나라 그리스, 그 다음에 철의 나라 그 로마 제국이 부서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신, 즉 하나님의 영토인 하나님의 지신 땅을 회복해서 그 영존하는 나라가 확보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는 이스라엘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의 연관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전쟁의 그 전모를 알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 전쟁의 마지막을 선포하신 말씀을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PPT를 사실은
미국교회에서 하느라고 영어로 말씀드렸는데 그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시면은 to anoint the most holy, 즉 거룩하신 자를 기름 부을 때라고 했어요. 그 거룩하신 자가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설치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죄가 트랜스그레션이 없어지고 모든 iniquity, 모든 범죄함, 그런 모든 죄가 다 끝나는 때가 벌써 70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일의 약속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소중한 시간표인데 그 시간표의 마지막 로마 제국의 발가락 두 다리가 제대로 섰다. 그리고 이제는 유로피안의 컨트롤인 데서 지금 유로피안이라는 완 헤제모니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중심이란 콘티넨탈 헤제모니가 동등하게 서서 이제 열 발가닥의 각축을 벌이는 시대가 왔다.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열 각축 시대는 어떤 시대냐는 것을 지금 이제는 다시 이제 본문으로 이제 서두가 끝났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께서 어떠한 세상을 창조하셨겠습니까?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천사들만 먼저 창조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in the beginning, 태초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계셨다는 거죠, 당연히. 태초 이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존하는 시간, 제한이 없는 것.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태초를 만드셨어요. 즉 시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십니까? 하늘과 땅을 줬어요. 즉 공간과 물질을 만드셨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 창세기 1장 2절에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어떤 반역이 있었죠.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땅이에요. 하늘에서 반역해서 쫓겨난 천사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심판이 엄청났냐 하면은 그가 떨어지면서 땅에 있던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흔히 그걸 신학자들은 갭 띠어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나 신학적인 용어를 알 필요도 없이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어둠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에게는 어둠에 조금의 어둠도 없는 분이 완벽한 세상을 만들었는데 1장 2절에 엄청난 변화가 왔다는 것은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천사들이 반역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에스겔서 29장과 31절, 이사야서 14장에서 우리가 잠깐 공부를 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 적에 하와를 속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있었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할 때 이미 창조되어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반역에 동참하게 만들어서 제 두 번째 하늘에서 반역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로 온 아담과 하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반역에 동참하긴 두 번째 반역이 땅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했어요.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3장 15절에 나오죠. 잠깐 함께 보시면서 복습하기로 하겠습니다. 3장 15절을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가 죄를 져서 쫓겨났지만 땅에서 두 번째 반역, 하나님의 메신저에게 도전해서 반역했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3장 15절을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원문에 여자의 후손이 뭐냐면 여자의 씨로 돼 있어요. seed. 그래서 이 땅에서 전쟁, 이 땅이 혼동했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의 전쟁은 사실 종자 전쟁이에요. 씨의 전쟁. 사람의 씨, 그 다음에 과일의 씨, 모든 종자의 전쟁입니다. DNA 전쟁이에요.
진의 전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현 시대의 사건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 전쟁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으로 만들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숨을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그리고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 육체도 있죠. 그때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 올렸죠. 그가 살아있는 생영이 된지라. 즉 영어로 뭡니까? living soul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사람도 어떻습니까? 세 가지 면으로 돼서 영혼육으로 그리고 세 가지 명령을 받았어요. 너는 정복하라. 어둠을 정복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 바다와 바다를 나누셨어요. 하나님이 나누기를 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는 나누기입니다. 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하나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나누게 하십니다. 나누기는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배열의 역사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누기를 하면서 거룩한 씨를 택하신 게 뭡니까? 우선 첫 번째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마귀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죠?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세우셔갖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다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흔히 쓰고 있는 말이 New World Order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오다에 반역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오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을 영적, 육적, 그리고 혼적 세상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영혼육을 가진 사람이 다스리게 한 것이 하나님의 오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다를 반역하기는 첫 번째 반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3장 15절에 너의 여자의 씨와 너의 씨가 여자의 씨가 나타나서 너의 씨의 머리를 부수리라 하셨기 때문에 씨와의 전쟁이에요. 씨를 제거하려는 지금도 씨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는 종을 섞지 말라고 하셨어요. 채소를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짐승 종류대로 만들어서 그 종을 섞지 말라고 민수기 19장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19장 19절인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종을 지키는 거. 근데 주님께서 왜 그 샘플을 주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식물을 종을 섞어서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샘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종류와 즉 하늘에 속한 종류와 땅에 속한 종류는 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반대되는 그 종교가 무엇입니까? 진화론인 것입니다. 진화론은 사람을 짐승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지구의 월드 오더를 반역해서 뉴 월드 오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뉴 월드 오더의 메인 티올로지 정신은 무엇이죠? 바로 사람이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일 경우에는 그 이론에 의하면 다윈의 철학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우성의 원리예요. 힘센 자가 이깁니다. 힘센 자는 약한 자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약한 자는 힘센 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충돌이 있게 되죠. 그래서 러셀도 당시의 사람이지만 그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얘기했죠. 물론 sounds good이에요. 그리고 정확한 말입니다. 왜? 우리를 짐승에 비교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싸움은 도전과 응전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 것입니까? Cosmic War.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보호자에 도전한 마귀가 땅에 쫓겨나서 사람을 속이고 다시 하나님을 반역한 일에 동참하게 만들어서 그 종자를 다시 변형시켜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종자를 놓고 벌리는 영적인 전쟁이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자 전쟁을 조금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들어온 많은 예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이 유전공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유전공학은 너무나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 이용됐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네필림의 역사와 연결해서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사실 유전 공략을 통해서 제놈을 다시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 사람의 모든 유전자의 정보를 채취하여서 유진 하라에 의하면 새로운 인간을 2030년까지 만들어내겠다고 합니다. 그런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그 우성들, 즉 가장 뛰어난 인간들, 가장 진화된 인간들, 영특한 엘리트들이 유전자를 채취하고 컨트롤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더 낮게 진보시켜서 짐승의 유전자와 사람의 유전자와 기계와 AI와 합쳐서 가장 우수한 인간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거기서 또 이익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간이 나쁘다. 간을 새로 집어넣겠다. 근데 사람과 가장 비슷한 돼지간을 채취해갖고 이렇게 집어넣겠다.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항상 그 아름다운 면도 있어요. 언젠가 제가 어떤 책을 봤냐면 그 Beautiful Side of Evil이라는 책을 봤는데 지금 현재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속을 때는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 에스겔서 31장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장 멋진 나무로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 가장 키가 컸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를 보석과 모든 호마노와 보석과 모든 12가지 보석으로 그를 단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 똑같은 도전이 어디 있었죠? 주님에게도 있었죠. 유대 광야에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걸 한번 비교해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엄청난 아름다움, 음악에 능하고 너무 멋지고 완벽하고 인텔리전트하고 그 모든 것에 완벽하고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그 마귀의 면을 보고 그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유혹이 있었죠. 그래서 그 마귀가 유대 강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으면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가 인성을 갖고 와서 이 지구에 왔는데 네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것은 내가 아담한테 뺏어서 아담이 나한테 준 것이므로. 그 말은 아담이 모든 영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영광보다 마귀의 영광이 그 fallen angel, 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떨어진 그 사탄의 영광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것을 동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신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어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마무리 지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역사를 보면 트랜스라고 그러죠. 트랜스휴머니즘. 그래서 트랜스휴먼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오래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일이냐? 네필림 때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종자를 컨테미네이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자를 컨테미네이트 천사들이 내려와서 천사는 뭔가 필요하죠.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짐승, 예를 들어서 사탄은 뱀으로 왔지 않습니까? 짐승과 함께하여서 사람과 교미한 그래서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나 그다음에 이집트 신화나 그다음에 한국의 12지진상을 보면요. 공통점이 무엇이죠? 머리는 짐승이에요. 밑에는 사람인 것입니다. 스핑크스를 보거나 모든 것들은 늑대나 뱀이나 혹은 이런 이런 여러 가지 형상이 있죠. 또 해태 이런 것서 여러 가지 뱀 이런 형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팔계는 뭡니까? 돼지죠. 그래서 이런 사람과 짐승이 합세한 함께 있는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은 어제 오는 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은 모든 그 아키알라지 발견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자에 대한 전쟁은 굉장히 오래된 전쟁이다. 언제부터냐? 여자의 씨가 너의 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명령이 떨어진 그 하나님의 그 센텐스, 하나님의 언도, 선도가 떨어진 그때부터 종자에 대한 도전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 종자가 너무나 악해지고 너무나 거대하고 문명을 만들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기에 주님께서는 거룩한 씨 노아를 택하시고 나머지 컨테미네이트 부정한 종자를 없앤 기적을 그 기록을 여러분은 노아의 홍수로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부터 나와서 첫 번째 누가 또 나옵니까? 니므롯이 나와서 또한 제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국의 공통점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요, 종을 섞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필림 뿐만 아니라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 다 종을 섞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사람과 그 나머지과는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그 완벽한 인간을 위한 그 하랄이라는 학자의 그 학설, 거기에 따른 2030년에서 2045년까지 AI랑 합쳐서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내겠다는 종교에 여러분 동의를 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종을 섞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종을 섞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 우리 주님께서 원수된 것을 회복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다다르는, 즉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한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